아침에 뭐 착즙 주스 이렇게 해가지고 짜서 아주 물로 만들어서 쭉 들이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분이 그냥 순식간에 흡수되기 때문에 절대 하셔서는 안 될 일입니다. 식당에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식사 끝나면 과일 한쪽 주잖아요. 공복에 사과 하나가 보약이다, 뭐 이런 또 얘기가 한동안 유행했던 적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뇨 환자들이 과일 먹을 때 가장 안전한 것이 특별히 없습니다. 당뇨인이 꼭 과일을 먹어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과일하고 야채가 거의 똑같아요. 영양 성분이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야채를 많이 드시는데 꼭 과일을 먹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상일 때 당뇨를 예방하는 법이 뭐냐? 그것이 신선한 야채를 많이 먹고 과일을 많이 먹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에서 과일을 많이 먹게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당분들은 여러 가지 다른 영양소랑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 당분, 막 설탕으로 만든 이런 음식 먹는 거와는 많이 달라서 뭐 드시는 게 좋다. 또 과일에는 여러 가지 소화 효소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과일들이 많죠. 뭐 배나 키위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런 게 많기 때문에,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고기나 이런 걸 드시게 되면 나 소화 안 돼서 힘들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약간의 과일은 상당히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연육조로 뭘 써요? 우리가 배 갈아서 주기도 하고 키위 같은 거 가르면 그냥 고기가 녹아버리잖아요. 과일에 그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당뇨 환자들이 과일 먹을 때 첫 번째 지켜야 될 것은 뭐냐? 빈속에 먹지 말자 이겁니다. 빈속에 먹지 말자. 왜? 위가 비어 있을 때는요, 과일같이 단순 당분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포도당 주사 맞는 거하고 똑같아요. 혈당 스파이크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쭉 올라갔다가 뭐 양이 많지는 않으니까 금방 떨어지는데 급격하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이런 스파이크를 자꾸 만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요새는 자꾸 권하는 게 채단당 이렇게 얘기하죠.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게 되면 이 채소와 단백질은 소화가 안 된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위가 안 내려보내요. 위가 그 위에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산을 분비해서 충분히 소화를 해서 암죽처럼 만든 다음에 소장으로 내려보내서 흡수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천천히 내려가도록. 그러니까 식사를 먼저 해서 채소와 단백질을 많이 먹은 채로, 밥도 채소와 고기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 혈당이 훨씬 덜 올라갑니다. 조금 먹었는데 나 밥맛이 없어서 밥에다 물 말아서 김치하고 먹었어. 그러면 스파이크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를 충분히 먹듯이 과일도 밥 먹을 때 끝에 한꺼번에 이렇게 먹으면 좋다. 왜? 빈속에 먹질 않으니까 우선 과일 양이 줄어들고요. 다른 음식하고 섞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혈당에 스파이크가 없이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능하면 너무 달지 않은 과일을 고르자. 두 번째는 과일 먹는 시점은 음식 끝에 한두 병. 우리가 식당에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식사 끝나면 과일 한쪽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드시는 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전에 TV에서도 자꾸 나오고 어떤 분들이 이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아침 공복에 과일을 먹는 게 되게 좋다. 공복에 사과 하나가 보약이다. 뭐 이런 또 얘기가 한동안 유행했던 적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더니 환자분들이 혈당이 나빠져서 와서 뭡니까 이게? 그랬더니 아침마다 사과를 빈속에 먹었다고.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잤더니 아침마다 피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러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사람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상적인 사람은 인슐린 분비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복에 진짜 사과 같은 걸 먹어서 인슐린을 좀 분비하게 해놓고 밥을 먹으면 정말로 더 혈당을 잘 흡수하고 잘 소화하고, 그런 분들은 스파이크가 안 생기죠. 근데 당뇨가 이미 됐다 하는 것은 인슐린 분비가 50% 이상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떨어져 있는데 단 거 먹는다고 인슐린이 많이 나오고 그렇지는 못하죠. 단 거를 소화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식후 스파이크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은 식사 맨 끝에 아주 가볍게 소량 섭취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뭐 착즙 주스 이렇게 해가지고 짜서 아주 물로 만들어서 쭉 들이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분이 그냥 순식간에 흡수되기 때문에 절대 하셔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몸에서 천천히 소화되게 해줄수록 좋다. 그래서 당뇨 식사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저는 천천히 드십시오. 제발 서두르지 말고 20분에 걸쳐서 천천히 드시면 첫 번째, 과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스파이크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착즙 주스라는 게 뭔가요? 소화를 시킨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그 과일 먹어도 과일도 그렇게 소화가 어렵지 않은 음식인데 그걸 또 짰어요. 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위에서 흡수되는 거는요, 우리가 포도당 주사 맞아서 흡수되는 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먹자마자
당분이 쫙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당이 갑자기 확 들어올 때 기분이 좋게 느껴져요, 우리는. 왜냐하면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죠. 뭐 초콜릿을 먹을 때도 비슷하고 아주 단 음식을 먹고 그럴 때 굉장히 조금 약간의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 행복감이 고혈당을 유발해서 불행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우선은 당분이 많이 높지 않은 그런 과일들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새 여름 같은 때 생각해보면 수박이나 복숭아 같은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올라가요. 그리고 요새는 또 당도를 너무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이런 스파이크가 잘 안 피해집니다. 여름에 우리가 권하는 것은 뭐 딸기, 키위, 참외 속 긁어낸 참외들, 그 다음에 이제 포도 한 5알, 6알 정도 식후에 드시는 거. 제일 좋은 것은 토마토. 이런 것은 전혀 우리가 오히려 권장하죠. 근데 사실은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라 야채로 분류가 되죠. 그러니까 토마토, 딸기, 키위, 포도 몇 알 정도, 우리가 큰 포도알로 한 5개 정도, 뭐 그 정도 드시는 거는 참외 속 긁어내고 드시는 거는 우리가 좋다. 그다음에 조금 지나면 이제 가을이 돼요. 그래서 가을에 정말로 조심할 게 뭐냐 하면 감입니다. 감은 뭐 단아프, 그냥 단감, 홍시, 꽃감, 뭐 감을 먹으면 진짜로 얼마나 당분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은 정말 피하셔야 된다. 뭐 사과배 정도 이렇게 드시는 건 좋고, 과일은 아니지만 진짜 이때 조심해야 될 게 감자, 옥수수, 고구마 같은 게 굉장히 당분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밥하고 달리 우리가 식사를 잘 차려서 먹는 게 아니라 간식거리로 막 먹는데 그때 탄수화물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굳이 추천을 하자면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마토는 정말 좋다. 남자분들도 좋고 하니까 토마토는 늘상 갖다 놓고 드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딸기나 이런 당도가 좀 낮은 과일들이 좋다. 열대 과일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열대 과일 중에 특히 무슨 뭐 망고 같은 것은 설탕물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열대 과일 중에 가장 안전한 것이 파파야 같습니다. 파파야가 섬유질도 많고 당도도 높지 않고 장 뭐 건강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열대 과일로서는 파파야 같은 걸 추천할 수 있고, 뭐 키위가 비교적 좋은 걸로 돼 있어요. 소화 효소도 또 많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이 드시면은 고기나 이런 걸 먹었을 때 소화가 더 잘 되게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좋다. 사과나 배 같은 것도 한두 쪽씩 이렇게 식후에 드시는 것도 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GI 지수라는 것을 이제 조금 한번 말씀드리는데, 요새 이제 그런 개념들이 많이 생기는데 똑같은 양의 탄수화물 양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10g을 내가 수박으로 섭취할까 아니면은 키위를 섭취할까. 근데 똑같이 10g을 먹었을 때 혈당 올라가는 정도를 GI 지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GI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혈당을 많이 올리는 거고요. 똑같은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이 안 올라가면 좋을 거잖아요. 과일 중에서 GI 지수가 낮은 과일들은 굉장히 선택하기 좋은 과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GI 지수라는 것은 똑같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오르는 정도잖아요. 그게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거에도 영향을 받지만 내 몸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혈당을 확확 낮추면 사실 GI 지수가 높지 않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잘 나오는 사람하고 안 나오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나라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GI 지수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분하고는 뭐 내가 인슐린 분비하는 거, 인슐린의 작용, 저항성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과일을 사면 꼭 드시고 나서 2시간 뒤에 혈당을 측정해라. 200이 넘나 안 넘나를 봐서 200이 넘어가면 첫 번째는 과일의 양을 줄여야 된다. 암만 줄여 먹어도 200이 넘는 과일은 먹으면 안 되는 거다. 단지 이제 어느 정도만 뭐 먹었더니 안 올라가고 200 이내로 2시간 내에 혈당을 조절할 수가 있다. 하나 정말 먹고 싶어. 조금 먹지만 대신에 내가 그럼 밥 먹고 나서 얼른 가서 한 15분이라도 걷고 들어오니까 혈당이 떨어져.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과일이 뭐 이게 좋다 나쁘다 해도 그 과일의 당도가 다 과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 오신 다음에 한 번쯤은 측정해서 테스트를 해서 요 과일은 요만큼 먹으면 되겠구나 하는 걸 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건조해놨다 이렇게 된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농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당분이 더 농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건조하지 않은 걸 먹나 건조한 걸 먹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 건조했으니까 조금 늦지 않겠어?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바나나를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거하고 건조된 바나나를 먹으면 들어가서 수분이 들어가서 원래 모양대로 부풀어서 소화돼서 흡수되니까 조금 시간은 더 걸리지만 그게 그렇게 대단히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조했다고 해서 방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게 이제 생과일이 좋습니다. 그래서 야채도 생야채를 그냥 발사믹이나 이런 당분이 없는 드레싱 같은 거를 잘 섞어서 이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뭐 튀긴 거, 볶은 거, 양념한 거 이런 것이 이제 아주 당뇨 조절에는 적입니다. 식습관이 80%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운동은 20%다. 저는 환자분한테 먹는 게 80, 운동 20이다. 운동을 안 해서 내 혈당이 나빠. 절대 식사가 80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 식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은 배고프기 전에 식사를 시작하자. 허기 져서 먹으면 과식한다. 배고프기 전에 제 시간에 식사하도록 하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식사 시간을 천천히 하자. 서둘러 먹지 말자. 특히 우리나라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와서 조금 늦으면 다 뭐 밥 먹는 거 뺏기는 줄 알고 5분에 다 먹고.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그만 먹어야지 하는 시그널은 두 개를 받습니다. 하나는 위가 늘어나면 배불러. 배 두들기고 나 잘 먹었다고 생각하죠. 또 하나는 음식물이 위에서 소화돼서 흡수돼서 머리로 가면 식욕중추가 억제돼요. 근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게? 내가 씹어서 삼켜서 위에서 소화돼서 소장에서 흡수돼서 머리까지 가려면 빨라도 15분은 걸리는 거예요. 근데 10분 안에 먹고 끝내려면 위가 늘어나야 끝내는 거죠. 근데 위가 늘어난 상태는 이미 과식한 거죠. 그러니까 과식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천천히 먹는 게 아주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천천히 먹는 분 치고요 뚱뚱하신 분이 없어요.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든든히 먹자. 그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먹는 순서를 채소부터 먹고 계란찜을 먹든지 두부를 먹든지 생선, 고기 같은 걸 충분히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어버릇하자. 근데 우리나라 음식은 다 뭐냐면 밥을 먹기 위한 반찬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찬을 찔끔찔끔 먹으면서 밥만 먹게 되니까 탄수화물이 메이저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채소 양껏 실컷. 근데 채소를 많이 먹으려면 짠 채소 많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짠 반찬 어디 김치를 먹어야 얼마나 먹겠어요. 그냥 그런 거 말고 좀 심심한 야채 무침 같은 거, 뭐 콩나물 무침도 좋고 시금치 무침도, 그런 걸 충분히 먹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단백질을 먹고 밥을 먹으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채소는 마음껏, 그다음에 밥 반 고기 반 정도 하는데 고기류부터 먼저 먹고 그다음에 탄수화물 먹고 맨 마지막에 과일 한두 쪽으로 끝내면 좋다. 단 그렇게 든든히 먹었으니까 간식은 피하자. 원래 이제 우리가 식사 교육을 할 때는 간식을 권합니다. 간식을 뭐 요만큼 먹고 간식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면 그 간식이 나빠요. 대부분의 간식들이 굉장히 칼로리가 높고 탄수화물이 많은 그런 간식들이 많죠. 대표적인 게 뭐 떡빵 같은 것들이잖아요. 떡빵, 아주 단 과일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혈당을 많이 흐트려서 저는 오히려 든든히 드시고 그 다음에 세 끼만 드시고 간식은 피하자. 근데 간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밥을 든든히 잘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밥을 좀 든든히 먹고 야채하고 고기류를 먹으면 그 다음 식사 때까지 괜찮아요. 근데 조금 먹어야지 해서 밥 요만큼 먹고 별거 안 먹어서 풀만 조금 먹고 그러면 2시간 지나면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간식을 자꾸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찾아지도록 식사 패턴을 바꿔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외식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밖에서 먹고 혈당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식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막고 그 다음에 다른 분이 또 만나자 그러면 찻집에서 보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체당, 뭐 제로 음식, 제로 콜라, 이 뭐 사실은 괜찮습니다. 먹어도 그것이 에너지는 제로고 내가 느낌은 괜찮으니까 불만은 없고. 근데 최근에 아주 재밌는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로 콜라를 마시는 사람 수천 명을 5년을 추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70~80%가 다 콜라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제로 콜라는 좋은데 제로 콜라 맛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맛을 못 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콜라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아예 딱 끊고 그냥 탄산수 먹을래 내가. 그렇게 해서 이제 바꿔 나가야지, 그걸 어떻게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해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로 콜라니 뭐 이런 것들은 혈당 자체, 그러니까 에너지는 없는 거, 에너지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것이 혈당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로 뭐 칼로리 과자를 먹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제로 과자만 먹겠냐 이거예요. 간식하는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 언젠가 과자를 먹게 돼요. 맛있는 과자를 한번 먹으면 그다음부터 그것만 찾게 되기 때문에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끊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고 있고 딴 거 연필을 물고 있고 별수단을 다 쓰지만 그런 습관을 없애야지. 흉내를 내고 있으면 또 홀로 가게 되는 거죠. 환자분들께 이제 보면서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환자분이 행복할 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무 이제 참고 진짜 고생스럽게 탁 이제 해가지고 오면 아유 좋아졌습니다. 정말 이제 잘 관리하셨기 때문에 합병증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환자는 잠깐 기쁘지만 아유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나 아주 죽겠어요. 그죠? 근데 또 거꾸로 아유 내 마음대로 막 살았어요. 기분 좋게 했는데 병원 올 날이 가까우면 발이 저린 거예요. 야 이거 또 가서 또 무슨 한 소리 듣겠는데 그러고 와서 보니까 혈당이 엉망이에요. 그러면 또 슬퍼요. 아니 그럼 이래도 슬프고 저래도 슬프고 그럼 언제 도대체 좋냐. 나는 이제 당뇨 걸렸으니까 그때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낭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습관이나 입맛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 밖으로 빨리 바뀌더라고요. 제가 환자분들 계속 지금 40년째 보고 있는데 3개월에서 6개월이 다 바뀌어요. 담배 끊는 것도 3개월만 끊으면 끊은 겁니다. 그거는. 그냥 무슨 이유로 다시 피게 돼도요. 그런 분들은 금방 또 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3개월을 잘 참고 그때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거를 지나가고 나면 이게 편해져요. 그러니까 담배를 진짜로 끊은 분들은 담배 피는 사람한테 가서 너 왜 담배 피냐? 그 소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담배 피지 않는 게 전혀 불행하지 않아요. 왜? 고쳐졌기 때문에. 습관이 나아졌기 때문에. 당뇨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내가 유지하려고 애를 써서 이게 계속 평생 힘들면 어렵지만 3개월에서 6개월을 진짜 철저히 내가 관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게 편한 거예요. 이거 먹어. 야, 그런 거, 그 단 거를 왜 먹니? 그걸 왜 그렇게 과식하려고 그래? 밥 먹었으면 됐지, 무슨 간식이야. 이제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막 나올 때가 되면, 이제 행복을 찾은 거. 나는 마음대로 하는데 좋거든요. 이제 그런 길로 빨리 찾아가시기를, 때가 오기를 제가 이제 기원하겠습니다. 혈당이 막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우리 몸이 느끼는 그런 피곤감, 오히려 저혈당 증상 때문에 단계 더 땡기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올 때는 혈관에 여러 가지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당뇨를 조기에 발견하고 또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본은 공복혈당, 식후혈당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조금 부족합니다. 공복혈당은 정상인데 식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당뇨병 형태가 서양을 닮아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 공복혈당만 재지 말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건호 엔도내과의 원장 윤건호입니다. 한 2년 전에 이제 제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가톨릭 의과대학에서 정년하고 개원하고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로 보자면 굉장히 짧은 시간, 30분 이내에 삐죽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하면, 올라간 혈당을 떨구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급격하게 과량의 인슐린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파이크가 생겼지만 조금 지나면 툭 떨어지면서 어떤 분들은 식후에 한 2-3시간 뒤에 저혈당 증상까지 막 느끼게 되는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정상적인 인슐린 분비가 아닌 인슐린 분비도 스파이크가 같이 처음에는 생기게 되죠. 근데 자꾸 이게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저혈당을 유발하게 되니까 우리 몸에는 우리 몸 나름대로 방어 기전을 갖게 돼요. 뭐냐 하면, 인슐린이 자꾸 나와서 내 혈당이 너무 정상 이하로 떨어져서 내가 힘들어. 인슐린이 오더라도 내가 거기 잘 반응을 안 할 거야 하고 몸이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 인슐린이 올라갔는데도 혈당이 잘 안 떨어지는,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이 된다. 그런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이 되게 되면 올라간 혈당이 잘 떨어지질 않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대사 이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 또한 이런 급격한 혈당 변화는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를 올려서 여러 가지 이제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식곤증 그러면 사실은 제일 흔한 원인은 과식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위가 늘어나면서 위에서 흡수된 영양분을 우리가 피로 빨아들이기 위해서 모든 피가 머리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가게 되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식곤증을 느낄 수 있는데, 혈당 스파이크는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혈당 스파이크는 많은 양을 먹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달고 포도당이 집착되어 있는 그런 음식을 먹어서 스파이크가 유발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과식에 의한 그런 식곤증하고는 조금 달리 이런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혈당의 변화가 심해지고 그 인슐린 같은 것에 의해서 혈당이 오히려 밑으로 떨어지거나 너무 올라갔을 때 우리 몸이 느끼는 그런 피곤감, 그런 것들이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식곤증이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혈당이 막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오히려 저혈당 증상 때문에 단 게 더 땡기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은 어떤 거를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병적으로 스파이크가 된다. 그거는 뭐냐 하면 혈당이 200을 훨씬 넘어서 그 위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 아 이거는 당뇨로 진입하는 첫 단계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밑에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혈당이 90에서 한 150, 160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그런 스파이크가 뾰족뾰족하게 생기면 실제적으로 건강에 그 당시에 그런 스파이크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우리가 관찰을 하는데 자 그게 왜 생기고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음식물을 골고루 천천히 잘 흡수하는 것이 우리 건강 유지에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죠. 그런데 반해서 스파이크가 오는 분들은 조금 먹죠. 적게 먹는데 굉장히 단 음식 뭐 쉽게 얘기해서 아주 단 과일을 먹는다든지 떡이나 국수, 빵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게 돼요. 근데 그런 식사 습관을 가지고 급하게 먹고 이럴 때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대사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스파이크를 자주 경험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식사 습관을 좀 바꿀 필요가 있나 봐. 또 스파이크가 조금 생길 때 얼른 먹고 운동을 하면은 빨리 떨어질 텐데 운동이나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있을 때는 또 스파이크가 잘 생기기 때문에 그런 그 여러 가지 습관들을 고쳐라 하는 사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올 때는 아마도 동맥경화성 질환들이 많이 진행되지 않느냐. 혈관의 여러 가지 탄력성이 줄어든다. 혈관의 여러 가지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당뇨병이 있을 때 더 동맥경화증이 빨리 진행되도록 유발을 시켜줄 수 있다.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만성 염증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더 나쁘게 하기 때문에 당뇨병으로 더 빨리 진행이 되게 한다. 또 여러 가지 이런 산화물들은 우리 몸속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지질을 산화시키게 됩니다. 산화 지질들은 동맥경화증을 더 쉽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혈관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인슐린에 대해서 잘 반응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빨리 에너지를 쓰고 빨리 수거하고 이런 게 되는데 인슐린에 대해서 저항성이 생기다 보면 대사량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게 되면 먹은 음식이 어떻게 돼? 소모가 잘 안 되니까 먹은 음식에 에너지가 남게 되고 남는 에너지는 전부 다 우리 몸에서는 기름으로 저장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기름으로 저장이 되면 사실은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지지 조직의 지방 이런 것은 건강한 지방이에요. 여성형 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엉덩이 부위나 허벅지나 팔 이런 데 기름이 있는 것은 비교적 건강한 지방인데 그쪽에 있는 지방에는 잘 축적이 되지 않고 대부분 남는 에너지가 기름으로 변하게 되면 복부로 가게 됩니다. 배만 나오는 거죠. 뱃살이 점점 나오게 되고 배에 기름이 껴서 복부 비만이 오게 되면 그 복부에 있는 지방 조직은 잘 녹기도 하고 잘 차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유리지방산을 간에다가 보내게 되면 그것이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간병증도 일으키고 그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서 계속해서 혈당을 상승시키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뇨병 증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뭐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해요. 아주 대표적인 게 3다 증상. 다음다식 당뇨가 온다. 체중이 급격하게 빠진다. 굉장히 피곤하다. 뭐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기고 염증이 자주 생기고 낫질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신경염 같은 증상, 손발이 저릿저릿하고 이상 감각을 느끼고 그런 증상들이 당뇨의 증상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는 당뇨가 꽤 진행이 되거나 혈당이 상당히 높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정상에서 조금씩 변화될 때는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을 침묵의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증상 상태에서 오랫동안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을 놓치고 합병증까지 이렇게 발생한 다음에 당뇨임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그 드문 경우가 뭐냐? 갑자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런 때 많이들 생겨요. 조금 생길랑 말랑하는 그런 위험인 정도 우리가 얘기하는 전당뇨 상태에서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가 닥쳤다. 몸에 큰 무슨 질환을 알면서 몸에 스트레스가 육체적으로 온다.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 당뇨로 확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변화가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허나 증상이 없는데 당뇨가 좀 걱정되긴 해. 어떤 때 걱정해야 되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위험인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은 내 가족에 당뇨가 있으면 난 위험한 거예요.
가족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출산을 할 때 애가 크게 났다. 애기가 4kg가 넘게 나왔다. 그럼 임신성 당뇨 아니냐고 요새는 다 검사하지만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이게 사춘입니다. 당뇨. 그래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진단받으면 일단 당뇨도 한번 우리가 걱정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만하면 무조건 당뇨로 넘어가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만한 상태다. 그러면은 일단 당뇨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또 서양하고 달리 동양이 중요한 이유는 서양은 55세 이후에 뚱뚱한 사람한테 오는 병 이렇게 이제 치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인슐린 분비가 많고 몸이 크고 적어도 100kg는 넘어야 당뇨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당뇨병 환자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와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뚱뚱하지도 않고 약간 비만한가 만가 하는 정도인데 잘 오거든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의 특징은 젊은 나이에 그렇게 비만하지도 않은데도 쉽게 당뇨병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위험인자가 발견이 되면 30대부터라도 당뇨병에 대한 우리 선별검사를 해야 된다. 선별검사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1년에 한 번씩 공복 혈당만 재면 대충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당뇨를 조기에 발견하고 또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복 혈당 수치만을 검사하는 것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기본은 공복 혈당, 식후 혈당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식후 혈당 측정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고 혈당기를 들고 다녀야 되고 병원에 와서 잴래도 2시간을 밥 먹고 기다려야 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권하는 것은 공복 혈당을 잴 때 당화혈색소를 같이 측정해서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측정하게 되면 내 지금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험인자가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몇 살 때부터 우리가 당뇨 조기 검진을 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뇨병 학회에서는 내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으면 30세부터 그냥 시작하자. 그래서 공복 혈당은 1년에 한 번씩 재는 게 좋겠다. 하지만 위험인자가 없으면 40세부터 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공복 혈당을 우리가 재서 100만 넘지 않으면 거의 정상이라고 판단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주 드물게 아주 우리 집안에 뚱뚱하지 않은 당뇨 환자분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뚱뚱하지 않고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 올 때는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식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상 체형이나 약간 비만하면서 당뇨가 올 때는 대부분 공복 혈당이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2010년 이전에는 일본하고 한국에서 우리가 공동 연구를 해서 논문도 같이 쓰고 했는데 서양은 공복 혈당이 올라간 당뇨 환자가 50%, 공복은 정상인데 식후 혈당이 올라간 환자가 50%, 공복 혈당 반, 식후 혈당 반이다. 근데 동양에서는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식후 혈당 올라가는 경우가 70에서 80%더라 하는 게 30년 전의 연구 결과였어요. 최근 연구 결과가 싹 바뀌었어요. 우리도 공복 혈당 올라간 숫자가 50%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러나? 우리 당뇨병 형태가 서양을 닮아간 거예요. 지난 20, 30년 동안에 굉장히 비만도도 올라가고 당뇨병의 형태도 이제는 서구화된다. 아마도 이제 우리 할아버지 때, 아버님 때만 해도 어려운 시절이 많았죠. 6.25 사변도 있고 그 전에 또 일제시대 때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양실조형으로 마른 상태에서 당뇨가 이렇게 유발이 되는 나이가 조금 들어서 조금만 뚱뚱해서 당뇨가 오는 형태의 당뇨병하고 지금 젊은이들처럼 잘 먹고 뚱뚱한 상태에서 오는 당뇨병이 좀 다르다. 지금 후자는 서양형이고 전자가 동양형인데 우리가 동양형에서 상당히 서양형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죠. 그래서 요새는 식후 혈당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복 혈당을 많이 강조하고요. 식후 혈당이 또 이제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포도당이나 음식물을 먹고 2시간 뒤에 혈당을 우리가 보잖아요. 왜냐하면 30분, 1시간째 혈당은 변동이 너무 커요. 2시간쯤 돼야 이제 안정이 되기 때문에 2시간 혈당이 재현성이 어느 정도 있어서 2시간 혈당을 기준으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럼 앉아서 2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주 바쁜, 일상에 바쁜 한국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허들이에요. 병원에 와서 2시간 앉아서 기다리라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 아니고는 공복에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 공복 혈당만 재지 말고 당화혈색소를 같이 해봐라.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적혈구가 빨간 거잖아요. 그래서 피가 빨갛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적혈구에 있는 혈색소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 단백질에 당이 몇 %가 붙어 있는가를 보면 지난 2달의 혈당의 평균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적혈구의 수명이 4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에 있는 적혈구의 평균 수명은 2달짜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2달 동안 피 속에 있는 혈당에 노출이 된 혈색소에 당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를 보면 지난 2달의 혈당의 평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이 5.5 정도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데 5.7까지를 우리가 정상 범위로 보고 5.8에서 6.4는 전당뇨다. 6.5가 넘으면 당뇨병이다. 이렇게 한 번에 진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복 혈당을 측정하는데 난 진짜 위험해. 나 정확하게 진단하고 싶어 할 때는 당화혈색소를 같이 측정해 보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전당뇨나 정상에서 당뇨로 이완되는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체중을 줄여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마운자로도 우리나라에 상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위고비라는 약으로 많이 빼잖아요, 살을. 그렇게 해서 살을 내 원래 체중의 15%를 빼면 50%가 당뇨 환자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걸로 지금 보고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봐도 우선 초기의 체중 감량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말라있는 사람이 감량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근육이 적으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뇨로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름이 많으면 또 당뇨가 올 수 있죠.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뚱뚱한 사람은 빨리 체중을 줄인다. 단 근육은 유지하면서 기름을 많이 빼내야 된다. 오히려 말라서 당뇨가 오는 분들은 살을 뺄 게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체중을 늘리는데, 기름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근육량을 늘려주면 오히려 그게 당뇨 예방하는 방법이 됩니다.